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선거일인데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상황과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볼게요. 영화 속에서도 선거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골 소재죠. 한 표의 힘부터 권력의 이면 그리고 정치 풍자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영화로 풀어보겠습니다. 코스피 9,000시대 정말 눈앞까지 온 걸까요? 어제 코스피가 8,900선을 뚫은 뒤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 코스피 9,000시대가 정말 열릴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9,000선 돌파 가능성과 투자 전략을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KBS 콩 어플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드디어 바꿨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입고 진행한 그 조끼 참 별명들이 많았죠. 김장 조끼, 할머니 조끼까지. 게다가 최근에는 좀 덥지 않냐, 땀띠 나지 않냐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계절도 바뀌고 분위기도 좀 바꿔보자 해서 새 조끼를 장만했는데요. 저 아직 시위 중인 건 아닙니다. 네. 초록빛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산뜻한 색깔로 맞춰 입어봤는데 사실 이번 조끼에는 좀 작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왼쪽 가슴에 보시면은 갓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저도 이 말은 이제 방송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갓생이라는 게 신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 갓과 인생을 뜻하는 한자 그 생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직역하면 신과 같은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나 또 여러분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갓생은 무엇입니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것, 혹은 가족들과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게 바로 가장 빛나는 갓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꿈꾸고 있는 갓생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우 씨는 핑크빛 조끼를 입었네요. 네, 오늘 컨셉 블랙핑크 같기도 하고 검은색 티와 핑크색 조끼 입었습니다. 네. 아주 멀리서도 눈에 띄겠어요. 자, 오늘 이제 선거일이라서 증시는 쉬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젠슨 황 방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젠슨 황이 아직은 대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라는 만찬 자리까지 마련해서 우리 기업 경영진들과 소맥을 마셔가면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컴퓨텍스 행사장에선 SK 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해서요.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 사랑한다라는 위트 있는 사인도 남기면서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하기도 했고, 여기 세계 최대 이벤트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GTC 행사를 원한다면 서울에서도 열겠다라고까지 말한 만큼 시장에서도 젠슨 황 관련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합니다. 네.
근데 내일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누굴 만나나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이번엔 구광모 LG그룹 회장 또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젠슨 황과 만남을 가질 걸로 전해지면서 제2의 깐부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들 나오고요. 작년에는 이제 깐부 치킨집에서 이재용 회장 또 정의성 회장이랑 러브샷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는 삼겹살에 소주, 삼소를 하러 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젠슨 황 CEO가 방한 기간 동안 어딜 가는지 무엇 하는지 또 관련주는 무엇이는지 추적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효과, 자세한 시장 영향은 잠시 뒷코너에서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반도체주가 상한가고 주식시장이 이제 뜨겁게 달고 오르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불장 흐름이 계속되면서요. 가상자산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숫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48조 원이 넘고 8,700을 뚫은 엊그제는 70조 원에 육박한 방면에 가상자산은 정반대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코스피를 앞질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보면 1조 5천억 원에 그치면서 지금 코스피의 30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고요. 투자 대기 자금 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예치금이 작년 3분기 7조 3천억 원에서 올 1분기 5조 원대로 약 30% 줄어든 흐름을 보면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면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큰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자금이 순유출됐고요. 상징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비트로도 유명한 곳이죠. 시장 큰손인 스트래티지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판다. 라는 기조를 깨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했고요.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도 1조 8천억 원 규모가 한 번에 장외 매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이 가상자산 시장이 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한동안은 이 증시가 우위에 있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서 증시 그중에서도 반도체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다만 반도체 업황이 꺾이거나 글로벌 금리가 다시 불안해지면 고위험 성향 자금이 다시 가상자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는 이제 토큰 증권을 꼽는데 관심이 큰 스페이스X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규제 안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시장이 열리게 되면 기존의 가상자산 자금이 규제 밖 디지털 자산에서 규제 안의 토큰 증권으로 옮겨가는 2차 머니무브도 가능해진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됐죠. 근데 이 가입 기회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출시되자마자 완판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죠. 가입 기회를 놓쳐 아쉬워하셨을 분들 계실 텐데 삼성증권이 어제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라고 하네요. 네, 1차 마감이 됐었는데 이게 인기가 꽤 많았죠? 맞습니다. 지난달 20일 모집 당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됐는데요. 이후 일부 투자자들의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모집은 삼성증권 앱이나 홈페이지 HTS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또 취소 물량 규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있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랑 메리츠증권도 앞서서 모집 기간 동안 취소분이 발생하면 잔여 한도 범위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는데 아직 기회를 노리는 분들은 오는 10일 전까지 열리는 수시 모집 눈 크게 뜨고 노려보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기어코 3%대를 뚫어냈습니다. 벌써 석 달 연속으로 오름폭 키워가고 있는데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24% 거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물가지수를 밀어 올렸고요. 생활 물가도 2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올라 체감 물가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석유류 물가를 막아내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새 이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도 그나마 정부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덕분에 어찌저찌 막아서 가능했던 숫자라고 하는데 이것마저 없었으면 3.7%까지도 찍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문제는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도통 내려오질 않고 있고요. 이 장마철, 여름철 폭우와 폭염 탓에 농축수산물 가격 연시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3%를 유지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아직 이 중동 전쟁 영향이 물가에 미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기름값 오르고 또 환율 오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이 이제는 기정사실이 됐죠. 이 금리 상승은 고통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이제 1, 2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3회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등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이미 주담대는 상단이 7%를 넘어서 8% 향해 가고 있고 신용대출금리도 6% 육박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계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고요. 1,50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그러면 생산자 물가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도미노처럼 상승 압력이 번지는 만큼 그러게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불려 서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라고 그러죠. 뭐 연립주택 또 다세대 주택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에서 전월세 거래가 약 5만 건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비싼 아파트 전월세를 피해서 대체지인 빌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 전세값이 4월 기준 거의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월세는 이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임차인이 부담한 평균 보증금도 1년 새 8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낮았던 갱신 계약 비중도 늘고 있는데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집에 더 오래 머무르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전월세난이 빌라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서민 주거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직장인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에 보통 이제 연차를 오전 오후 나눠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네, 최근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연차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그래요?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반차 쓸 때 불편했던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4시간만 근무해도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해서 사실상 바로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휴게 시간 없이 곧장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체감 변화가 클 것 같은데 특히 병원 진료나 아이 등하원처럼 짧게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 중고차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관련해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고 하죠? 네,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막상 찾아가 보면 미끼 매물인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를 인터넷에 올릴 때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한 조치고요. 플랫폼 사업자도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차량 상태나 판매자 정보 같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조금은 더 안전하고 투명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갓생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6680님 무슨 쪽인가 궁금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다고 하시면 시원해 보여서 좋아요 하셨고요. 백한용님께서는 갓생하니 갓김치가 생각나네 하시면 점심 먹어야겠다 하셨어요. 황성용님께서는 왜 입는 거죠? 라고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갓생의 의지를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고 함께 잘 살자는 또 의미라서 조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팀끼리는 또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계급장 떼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끼를 입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윤구입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오늘도 갓생인데요. 갓생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갓생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5683님
사전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제가 꿈꾸는 오늘의 갓생은 선풍기 먼지 닦기, 에어컨 필터 닦고 끼우기, 여름 친구 준비하고 겨울 이불 세탁하기 등 일찍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5988님은 오늘도 갓생, 생활물가 비싼 시대지만 아끼면서 목돈 마련 저축하는 것이 갓생 목표입니다. 안 된다고 말고 하면 된다는 긍정 마인드가 저의 갓생입니다. 하셨어요. 6110님께서는 매일 회사에서 점심 후 쉬는 시간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여유롭게 듣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저의 갓생은 현장 근무 정년이 4년 남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 퇴직하고 쉬면서 집사람과 함께 여행 다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327님 저의 갓생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하루만을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셨고요. 6978님 53세 사이버 대학생입니다. 토요일부터 시험 시작해요. 다음 주말까지 시험 3개, 레포트 3개, 토론 4개 마무리하고 마음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소설책 한 권 들고 우리 집 카페 죽순이 할래요 하셨어요. 1350님 갓생이 그런 뜻이었군요. 65세를 살아가는 저의 갓생은 점심시간에 라디오를 틀면 변함없는 세모정의 윤인구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제와 변함없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저의 갓생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246님 오전 투표 참관하고 왔는데요. 정치가 국민의 삶에 희망적이길 대승적 차원에서 저의 갓생이랍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갓생의 정신으로 더욱 열심히 방송할게요.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전 동안에도 돌발 구간 중심으로만 더딘 흐름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더욱 주춤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도심 주변으로만 정체가 이어지겠고 장거리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하월곡 램프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와 또 서운분기점에서 계양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씨앗 뿌려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끼가 좀 바뀌니까 시원하죠. 그러게요. 김장 조끼보다는. 네네네. 내가 저 핑크색을 입을 걸 그랬어. 핑크색 입고 들어오니까 얼굴이 다 화사해 보여. 네네. 네. 좋네요. 네. 어쨌건 잘 어울리십니다. 투표하셨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선거일이라서 장은 뭐 열질 않았고. 네네. 어제 이제 8,900선을 코스피 돌파했습니다. 뭐 정말 9,000포인트 되겠네요. 네,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지금 장중에도 8,900까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오늘 우리 이제 휴장이지만 이제 옆에 일본은 급등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시장이. 그래서 아마 오늘 열렸으면 분위기상으로 9,000도 아마 돌파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워낙 반도체 기세가 좀 좋은 상황이고 네. 또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좀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반도체에 쏠렸는데 그 돈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 들어가고 또 젠슨항 이슈까지 이제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오죠. 네, 내일 온다고 하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9,000까지 뭐 돌파는 모르겠고 한번 찍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총이 세계 6위입니까? 이게 뭐 순식간에 막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인도까지도 이겼어요. 인도도 이제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네. 어쨌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6위까지는 올라섰고 최근에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7,550조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2,500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GDP의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인도까지 있고 우리 밑에 지금 그 있는 국가들이 영국, 뭐 인도도 제꼈고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네. 다 제끼고 하나씩 올라왔고 지금 우리 위에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은 워낙 커서 좀 쉽진 않고 홍콩, 대만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 홍콩, 대만도 이겨서 세계 4위도 갈 수 있는 지금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약간 이렇게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유독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한국하고 대만이 치고 가고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가 전반 한 절반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대만은 TSMC. 네네. 다른 국가들은 인도가 요새 되게 부진하고 유럽도 되게 부진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반도체 효과로 지금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수는 9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18거래일 연속 팔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 무려 53조, 올해만 100조 팔았거든요. 순매도가 뭐 너무 많은 건데. 100조 팔았는데 지수가 2배 올랐어요. 이것도 되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외국인이 파는데.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다 하면은 폭락했죠. 출렁. 네, 폭락이 많았는데 이제 근데 외국인들이 팔 때 이유를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안 좋아서 파는 것도 있고 22년도가 그랬죠. 22년도는 한국 경제도 안 좋았고 삼성전자도 되게 안 좋을 때고 반도체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팔면 빠졌는데 지금 파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연기금도 비중 어떻게 할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올렸잖아요. 근데 외국계 펀드도 올렸으면 안 팔았을 텐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한국 비중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일 주가 오르니까 네.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규정상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피가 망가도 외국인은 계속 팔 거예요. 아마 더 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지만 보유 지분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 보유 이 지분 가치를 계산할 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시총이 큰 기업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월요일은 10%나 오른 거예요. 그럼 비중이 더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비중을 이 규정상 팔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파는 거는 우리나라 뭐 위기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위기나 삼성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 여러분도 만약에 포트에 예를 들면 내가 5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네. 무조건 20%씩 5개로 내가 운영한다고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2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이 자동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야 뭐 그냥 알아서 하셔도 되지만 내가 그 기준을 세웠으면 맞추려면 20%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2개만 파는 거예요, 사실상. 그 2개를 엄청나게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건 결국 뭐 개인이나 기관들이 다 받아내는 받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워낙 지금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사실 기관 자금도 다 개인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간접적인 자금도 있고 네. 또 그 대부분이 ETF 매수하면 금융투자라는 기관으로 잡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제일 큰 거는 도마개미의 힘도 있지만 간접 투자 중에 ETF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퇴직연금에서 자동 매수가 많아요. 아, 그냥 자동으로 월급 받으면 내 퇴직연금에 돈 들어오죠. 그 네. 돈의 일부를 옛날에는 예금을 했거든요. 근데 퇴직연금에 요즘에는 그 원리금 보장되지 않는 상품, 뭐 그러니까 ETF 같은 거죠. 네네. 이걸로 그냥 그 자동 매매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면 그냥 자동 적금이 들어가는 거죠. ETF에. 그 자금이 꽤 많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한 500조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2030년이면 1000조까지 늘어날 거래요. 네. 이제 이 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돈들이 그냥 지수 ETF에서 사주니까 그럼 지수 ETF에 돈 들어오면 또 그걸로 현물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선순환 구조라서 외국인 물량을 지금 충분히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늘 그 예무이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지만은 지금 어쨌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쏠림 현상은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쏠림이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닌데 근데 강세장은 늘 쏠려가지고 강세장 특징은 그 주도주로 다 쏠립니다 돈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쏠려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지도주구나 주도주구나 확신을 해서 더 들어가거든요. 뒤늦게. 그럼 더 쏠려버려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가가 급등을 했고 나머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젠스 나온다고 하니까 로봇주가 같이 이제 네. 예, 그래서 지금 로봇과 그 반도체만 가는데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또 AI랑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로만 돈이 붙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안 빠지면 다행인데 이거를 팔아서 이쪽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망가져 버려요. 5일 연속 폭락. 네. 근데 코스피는 올해 코스닥이 아마 10% 올랐을 거예요. 지수가. 네. 근데 코스피는 100%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 괴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괴리입니다. 원래 둘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시장은 이 쏠림에 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쏠림이 비정상이 아니라요. 원래 강세장은 이렇게 쏠립니다. 그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 많이 보실 때 강세장 또 반복되면 그때 당시 주도주로 또 쏠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정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들여다보시면 강세장은 특정 어떤 섹터가 쏠리면서 이끌어요 계속. 예,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쏠렸다는 얘기는 강세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69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반도체 불장으로 반도체 기판이나 전력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투자에 유의할 점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기판이나 반도체나 뭐 전력 인프라 다 똑같아요. 이들이 왜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들의 돈의 원천은 저기 미국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많이 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저께였죠. 어제 그 워런 버핏도 구글에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유상자 참여한 돈이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버핏마저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네.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쪽 업종을 갖고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이들이 갑자기 이제 투자를 줄이겠다. 뭐 그런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투자를 줄이려면은 결국 금리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미국이 금리가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투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이건 삼성전자 주가도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의 4대 빅테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4개 회사의 매분기 실적 발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투자 더 늘린다고 하면은 더 확신을 하셔도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좀 고민된다. 너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 현금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채권 발행해요. 그 돈 네. 많은 기업이 유상자도 할 정도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좀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판주나 전력기기 쪽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잘 보자.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전쟁 났을 때도 제가 들여다본 게 그거거든요. 실적 발표할 때 뭔 얘기를 하나. 네. 줄이나 마나. 근데 그때 봤더니 더 늘려요. 전쟁 났는데도 줄일 생각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한 거죠. 당시에도. AI 괜찮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대부분 예측이고 예. 항상 그 미국 빅테크 CEO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좀 정답이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만 봐도 이 삼전 닉스 말고는 이 기판 관련주나 전력기기주도 많이 좀 출렁이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주 중에서는 전 세계 제일 싸요. 여전히. 제일 저평가입니다. 이익 대비. 항상 우리가 이익 대비 평가하잖아요. 가격은 많이 올랐으나 버는 돈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싸고 그쪽으로 더 붙고 있고 또 하나가 로봇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로 돈이 쏠리는데 지금 시장은 되는 것만 돈이 몰려요. 이걸 살려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기판이나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도 급락하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니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가는데 같은 반도체 중소형주가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거는 수급 쏠림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주고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반도체 업종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 관련 된 업종이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질문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가 투자만 안 줄이면 지금 뭐 AI 기판이나 전력기기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들 빠지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무서운 거는 빅테크가 투자 줄여서 빠지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그 상황 아니죠. 버핏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펀더멘털 바뀐 게 없는데 저쪽에 수급을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싸졌죠. 그러면 오히려 박앤세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갑자기 할인하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일단 기회일 사버리잖아요. 수도 있다. 예. 근데 주식은 안 사요. 주식은 그렇게 박앤세일하면 사야 되는데 아니, 떨어질 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사요. 근데 왜 그런 상품은 사면서 내가 정확히 분석만 하셨다면 지금 박앤세일이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다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펀더멘탈 바뀐 게 없는데 수급으로 쇼핑을 그러니까 박앤세 세일을 해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AI에 관련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면 네.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더 사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젠슨항이 지금 올 텐데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로봇은 다 아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네이버나 네. 또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해요. 전국에 데이터 센터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을 좀 뭔가 데이터 센터 허브로 만들려는 생각 아닌가. 거기에 왜냐하면 한국이 그 중심축이 돼주면 자기 칩을 거기다 공급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하는 거 훈련하죠.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각종 AI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 근데 한국에는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조업 공장이 전국에 있잖아요. 네네. 뭐죠? 로봇 공장, 로봇 만드는 공장도 있겠지만 자동차 자동차, 뭐 공장. 2차 전지, 심지어 김치 만드는 공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훈련하기 너무 좋은 생태계예요, 한국은. 거기서 그걸 훈련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랑 만난다고 또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로봇만 보지 말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실제 내일 왔을 때 한번 그 동선도 체크해 보시고 젠슨항이 어떤 얘기하는지 거기에 또 힌트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저 치맥 회동이 아니라 삼겹살 회동을 한다면서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로봇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분들을 보니까 뭐 SK 최태원 회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은 참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외 출장 네, 중이라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정의서 회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LG전자 LG.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적인 반도체랑 로봇과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핵심은 사실 로봇은 맞아요. 피지컬 AI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치킨집에서는 별 얘기 안 합니다. 저번에도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사업 얘기는 안 하고 그거 끝나고 이제 나중에 그림이죠. 그림 사진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참석한 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삼겹살 회동에서도 어떤 기업의 총수가 거기 가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정의서 회장 만나고 결과물이 작년 10월에 만났잖아요. 1월 CES에서 나온 거예요. 몇 달 후에. 그게 이제 나왔죠. 엔비디아 파트너로.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물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몇 달 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네. 이번이 전초전 행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들이 그걸 반영해서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건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은 투자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5902님께서 피지컬 AI 이슈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가 피지컬 AI 산업의 대표 주자로 보시나요? 연민사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전 대표 주자로 봐요. 뭐 테슬라랑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과 로봇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사실 밀리는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고 다만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염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예. 테슬라가 하기 전 10년 전부터 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휴머노이드도 만들었던 기업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군사용으로 그거를 현대차 그룹이 2020년에 미국에서 인수해버렸죠. 그렇죠. 소프트뱅크 지분 이제 가져와서 지금 90%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네. 그래서 그 회사 가치가 원래 1조에 인수했어요, 당시에. 지분은. 근데 지금 몇 조, 증권가에서는 100조 얘기 나와요.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하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이름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은 뭐 그 라브나킥인가요? 그 월드컵 지금 앞두고 축구하는 곳까지 보여주더라고요. 학습해가지고 막 그건 못 꽁차고. 봤네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AI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차는데 어설퍼요. 학습을 하니까 거의 손흥민급으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근데 핵심은 대단하네.
그 축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저 공장에 넣겠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 줄이려고. 그거를 이제 2028년부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현대차고를 괜찮게 보냐면 자 보세요. 전 세계 완성차 중에 중국 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된 완성차들 많죠. 뭐 벤츠도 있고 BMW, 토요타. 그들 중에 현대차만큼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 준비한 회사가 있나요? 찾아보시면 없어요. 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완성차 중에 현대차밖에 없어요. 이걸 제대로 준비한 회사가. 그리고 테슬라는 신생차고. 그러니까 전통 완성차 중에 이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도대체 누가 있나? 전 세계에.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현대차그룹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를 뭐 120만 원까지 맞아요. 높였다면서요? 예. 토요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지금 아니고 몇 년 안에 토요타 시가총액도 이기지 않겠냐. 현대차 기아 합쳐서 지금 시가총액 200조 돼요. 이 둘이 이제 되는데 앞으로 역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목표 주가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염희사님께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이제 800억 달러 유상증자에 나섰다고 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서 아니 이렇게 지금 여기 돈을 자꾸 투자하면 현금 흐름이 악화될 텐데 빚까지 내잖아요. 빚 내고 유증까지 할 정도인데 근데 그만큼 왜 그러냐면 절박한 거예요. AI가 승자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승자가 없는데 지금 구글도 제미나이 하죠. 그다음에 엔트로픽은 클로드 있죠. 네. 오픈AI, 챗GPT. 이 중에 누가 승자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AI 성능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썼더니 얼마 전에 챗GPT 그 5.5 버전 네. 역전해 버렸어요. 1등으로 치고 오르더라고요. 이걸 봤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글은 또 무슨 사업을 하냐면 클라우드 사업도 해요. 클라우드가 이제 임대해 주는 거죠. AI를 하고 싶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이걸 임대도 해요. 그럼 그걸 원하는 회사들은 이제 구글과 계약 맺고 가져가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대해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이제 이 사업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또 많이 지으려고 해요. 많이 지으면 또 고객들이 와서 우리 거 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은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안보 자산이에요. 이게 많으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네이버나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갖고 있죠. 예. 이 자체가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로 바뀌니까. 근데 이거 지으려면 1기가와트 그 최태원 회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1기가와트면은 보통 구글이 만드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3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기가와트거든요. 네. 그거 하나 짓는데 70조 원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 예. 이거를 앞으로 그냥 뭐 수천 개, 한 몇십 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돈 많이 버는 기업도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구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로. 저 중동도 하다 말았지만 전쟁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사이클이고 왜 버핏이 여기 투자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더 깊게 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염희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2부 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가리켜 작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이라는 뜻과 아주 결단이 남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 명사, 작살입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작살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결단이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에 맞은 항아리가 작살났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집안이 작살났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비속어가 아닌 표준어입니다. 뜻풀이에 나왔던 결단이란 말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쌍디귿을 쓰는데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살림이 망하여 거덜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 역시 결단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가 부서지거나 망가진다는 뜻으로 아작나다라든지 아작내다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아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조금 단단한 물건을 깨물어 바스러뜨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아작나다나 아작내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아작 베어먹는 소리가 참 먹음직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 좋아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는 편견도 많는데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방선거일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고요. 옷차림도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40mm, 충북과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모레 금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해 한국산 산업기계의 관세율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수입 품목 규모가 23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밀 감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티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출 기간과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34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에 만족하는 노인은 19.9%에 그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개표소와 투표소 분위기부터 또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까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선거와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단골 소재죠. 한 표의 힘부터 권력의 이면 그리고 정치 풍자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스크린 속 선거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엔 잘 지내던 가족끼리도 목소리가 커지는 집 많으시죠. 정치, 종교, 가치관이 달라도 서로를 지키면서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의학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선관위에서 특히 강조한 투표 유의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본투표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투표와 다르게 오늘 본투표는 반드시 본인 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네. 투표소는 집으로 온 이 투표 안내문이나 아니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이 여권처럼 이 사진과 이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선관위가 강조한 유의사항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이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이 후보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 투표를 하다가 용지가 찢어졌다. 이렇게 해서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한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이 대선이나 총선과 다르게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 투표용지 7장을 받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총 8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장의 투표지에는 딱 한 명에게만 기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투표용지에서 이 두 후보 칸에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표를 좀 잘못했다고 항의하면서 투표지를 좀 펼쳐 보이거나 아니면 가족에게라도 누구를 찍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네. 또 요즘 SNS에 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표소 밖에서는 이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이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도 네. 투표소에서는 간혹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어떤 분이 내가 투표하려는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에 찍혀 있었다. 이미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칸에 또 찍었다라고 항의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고 보통 이 시스템에서 투표용지를 검수를 할 때 당연히 백지 상태, 그러니까 아무데도 찍히지 않은 상태인 걸 확인하고 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유권자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찍혀 있다면 미리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표를 하다가 이렇게 찍어도 되는가 궁금해졌을 때는 기표소 밖으로 나오기보다는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놔둔 채로 잠깐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문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논란 때문에 많이들 학습이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희미하게 찍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 특정한 후보나 정당에게 한쪽만 찍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찍혀도 괜찮은 게 투표지를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분류표를 다시
그 개표를 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고 또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들도 그 작업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동 분류가 안 된 투표용지도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서는 좀 희미하게 찍혀도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게 기호를 외워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제가 실화인데 제가 예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기호가 4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투표용지에는 제가 4번째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불일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로 네 번째 칸에 있는 다른 후보를 찍을 뻔. 근데 저 말고도 제 친구들도 너 말고 다른 후보 찍을 뻔 했다고 했는데 제가 비웃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뭐 네. 저 3-가, 3-나 뭐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칸에 안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거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 나, 다 뭐 심지어 라, 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호하고 순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당은 고정 기호를 부여받았는데 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칸이 빈 칸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아마 많은 수의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하고 순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후보자 이름과 딱 그렇죠. 정확히 보시고 투표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당적 이름까지는 외워 가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게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네, 막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하듯이 빨리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실수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찍으시라. 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찍으시는 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시고요. 이 볼펜이나 다른 용구로 투표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소 안에 있는 도구로만 투표를 행사하시고 또 투표 인증샷도 투표소 안에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사진 찍겠다는 분들은 투표소 밖에 나오셔서 촬영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투표 현황 어떻습니까? 투표율 어떻습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이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집계 기준으로 조금 전 이 1시 투표를 보면 45.9%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같은 시각 투표율이 38.23%였으니까요. 초반 이 투표 흐름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근데 유의할 지점은 오후 1시부터는 이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다는 점인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 이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이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그래서 오후 1시 집계부터는 좀 숫자가 크게 뛰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수치만 보고 이 최종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투표율은 보통 아침 시간대에는 좀 비교적 천천히 오르다가 점심 전후와 이 오후 시간대에 흐름이 다소 변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좀 출근하는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그리고 좀 외출하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은 오후 늦게 투표소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오전과 오후 투표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뭐 최종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게 좀 보기 어려운 게 사전 투표가 본 투표 수요를 좀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4년 전 이 지방선거 당시도 사전 투표율은 역대 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런데 이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야 모두 이 투표율이 높아야 자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서 플라톤의 말대로 이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이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확실하게 투표율기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50% 정도의 최종 투표율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45%, 6%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은 이걸 앞지르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 투표 열기가 4년 전보다 높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선거의 주기 문제로 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뭐 반년이 안 된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경우에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지곤 했었거든요. 네. 1998년 지방선거가 대표적으로 대선 끝나고 한 6개월 만에 치른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투표율이 52.7%. 근데 그로부터 3년 전에 1995년 지방선거 때는 68.4%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4%포인트 가량이 떨어진 투표율을 기록을 했었고 2022년 지방선거도 그해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선을 금방 치렀기 때문에 열기가 살아있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힘이 빠지고 특히 진 쪽에서 또 힘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직후의 선거에서는 항상 그 투표율이 낮았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긴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는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열기는 조금 그 2022년 선거보다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별 투표율에서 오늘 돋보이는 곳이 대구예요. 대구가 사전 투표에서는 제일 낮았죠. 꼴찌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반대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광주 전남이 꼴찌를 달리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지 최종적인 투표율에서는 사전 투표만 가지고는 최종 투표율을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별로 사전 투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본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24년 총선 때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한국 리서치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일수록 사전 투표율은 낮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호남을 제외하고 중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젊은 사람이 많고 민주당 지지율 조금 더 높고 이런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더 낮았다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광주 전남하고 대구는 차이가 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좀 이게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면 좀 농업 쪽이 더 발달한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인구의 어떤 문화라든지 동원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 정도의 가설 정도를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미숙님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투표 참관인하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투표지 넣는 것도 사람 얼굴 다른 것처럼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냥 안 접고 그대로 넣는 사람도 있고 세로로 접기도 하고 3번 이상 야무지게 접는 사람도 있어서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투표가 이제 6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까, 누가 당선이 될까 하실 텐데 언제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표 결과는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뒤에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 이 방송 3사와 이 JTBC의 출구조사 결과가 오후 6시 정각에 공개가 되는데요. 다만 이건 이 실제 개표 결과는 아니고요. 이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측 조사입니다. 실제 개표는 이 투표함 이송 절차를 거쳐서 한 오후 6시 20분쯤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네. 이후 첫 개표 결과는 오후 7시 30분쯤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당선자 윤곽이 좀 빠른 지역의 경우에는 자정 전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개표의 평균 7시간 40분가량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밤 늦게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은 개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도 이 승패를 단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벽 한 3, 4시까지 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이 접전지나 아니면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마지막 투표함까지 한번 열어봐야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자습을 한다거나 숙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지역 투표가 다 끝났는데 밤을 새면서 또 유권자들을 TV 쪽으로 또 미디어 쪽으로 붙잡아 놓는 그런 선거가 나올 수 있다. 4년 전에는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랬었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는데 원래 경기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그때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막 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혼전 박빙 양상에서 새벽 뭐 5시, 6시 정도에 확장이 됐던. 그랬었나요? 네. 또 인구수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가.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워낙 그때 압도적인 강세였던 상황인데, 의외로 이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 당선자가 나온 경북 구미 지역이 있었습니다. 구미 네. 시장 선거가 또 밤새 또 그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거구가 또 이번에도 어디선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재개표를 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표수가 너무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 쪽에서 일단은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하고 다시 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점표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동점표 지역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동점표가 나올 경우는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현행 선거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또 그 개표 결과를 여야 모두 이제 주목하고 있을 텐데,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행보가 어떻습니까? 우선 이 정 대표 앞서서 이 사전투표 첫날에 이미 한 표를 좀 행사했기 때문에 이 본투표 당일인 오늘은 이 국회에서 마지막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이 투표소에서 나온다면서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동점자가 나와서 이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무려 7번이 있었고,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나 있었다면서 한 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 오후에는 이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요. 오후 6시에 이 투표가 끝난 뒤에 국회에 마련된 이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뭐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네. 또 주요 접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정당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들이 또 있거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정 대표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어떤 정도의 판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서울 지역을 접전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서울 지역에서 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네. 크죠.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 대표 입장에서 좀 서울 지역의 그 결과를 조금 더 곤두세워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전라북도 도지사 그러니까요.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나가 있는 상태고, 또 이쪽에서 정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정 대표 퇴진해라,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서도 그 후보를 상대로 직격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외나무 다리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좀 공개된 일정 보면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투표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표 도장이 참 잘 찍힌다, 편안하게 투표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당시에 이 도장이 반만 찍힌다면서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장면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 이 투표를 마친 뒤에는 이 국회로 이동해서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의 오만과 무법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이 정권 견제론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게 장 대표가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유튜브 방송을 출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 오전에는 매일신문과 이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을 했고요. 장 대표는 또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이 대국민 투표 참여호소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사포커스 유튜브에도 출연한다,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이후 이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이 개표 상황실에서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대표가 오늘 일정을 충남에서 시작한 이유도 있겠죠? 네, 장동혁 대표 선거 막판에 충남에 많이 무게를 실는 모습인데요. 일단 영남 지역을 어느 정도로 수성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지만, 근데 수성을 잘 한다고 해도 원래 우세 지역인데 크게 높게 살 게 있느냐,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북갑 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의 다른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해도 이 지역에서 지게 되면 또 타격이 있을 거라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영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한두 곳 정도는 승리를 해야
좀 이 선거 이후에 본인의 입지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서울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쪽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좀 장동혁 대표가 불편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많이 했고,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이 다니질 않았죠. 겹치는 동선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서울 강원보다는 충남 쪽으로, 충남 쪽도 최근에 국민의힘이 접전이고 이길 수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충남에 무게를 실었고, 또 장동혁 대표 고향이 충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선 그래도 자신을 환영하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1975님께서 아들 손잡고 투표하러 갑니다. 투표소에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행복한 날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2247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 유익입니다를 유익하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아침 먹고 등산 가려고 서두르다가 목에 동태가시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마침 그 열어 있는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가시를 뽑고 가까운 하남시 이성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내듯이 이번 선거가 국가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걸 뽑아내는 쾌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본인의 고통을 민주주의로 승화시키신 2247님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은 선거일을 맞아서 스크린 속 흥미진진한 선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내일은 뭐 하루 종일 이 선거 이야기로 네. 온 가는 관심이 데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네. 영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일단 좀 테마별로 나눠봤는데 네.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투표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품.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선거의 이면을 알려주는 작품.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보고 싶은가라는 어떤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영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권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투표권을 왜 행사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셀마라는 작품과 스윙보트라는 작품인데요. 둘 다 미국 영화예요. 첫 번째 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고 1965년에 그 킹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셀마라는 곳이 그 지역 이름. 네, 맞습니다. 앨러버마주에 있는. 그때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민권법이 이제 막 통과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명문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법이 제정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실제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지역마다 좀 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투표권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네, 앨러베마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부고 흑인이 이제 5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흑인들의 퍼센티지는 2%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셀마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앨버마주의 끝인 그 몽고메리까지 5일 동안의 비폭력 가두 행진을 벌여요. 그래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을 해달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외치면서 그 저항운동을 벌인 이야기, 이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이 이제 영화 셀마이고요. 오프라 윈프리 찬조 출연했습니다. 네. 찬조 출연이에요. 네, 카메오로 출연했고요. 나와서 또 화제가 됐던데. 굉장히 좀 유명한 첫 장면부터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한 그 여성이 이제 투표장에 갑니다. 등록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법으로는 이미 민권법이 통과된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백인 감독이 네. 보호소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엘르버마주에 판사가 몇 명이냐. 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헌법의 서문을 낭독해봐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러면 그 판사의 이름을 다 얘기를 해봐라. 거기서 장벽을 느끼고 되게 막 서글퍼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좀 굉장히 높은 장벽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죠. 네. 아니 그래도 판사 수가 몇 명이고 헌법의 서문까지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투표권이 절실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그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카메오 출연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진짜 이 투표권 한 장을 우리가 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그리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이입이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감동이 있는 작품이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네. 정말 투표해야지 이런 생각이 꼭 드는 작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권리라는 게 우리한테 네. 당연히 주어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모르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남의 사정을 볼 때는 네. 이게 그만큼 참 절실하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런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2015년에 나왔던 셀마 마틴 네. 루터 킹을 소재로 한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영화는요? 이것도 이제 그 투표권의 중요성을 말하는 작품인데 스윙보트라는 작품이거든요. 케빈 코스트너가 이거는 주연을 맡았고요. 이거는 약간 코미디예요. 픽션인데 실제로 이제 단 한 명의 부동층 유권자의 표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가능한 상상력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이 승자 독식 제도로 인해서 그 득표를 많이 한 주가 그 선거인단이 모조리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한 표가 뉴멕시코주의 어떤 선거인단 수를 결정을 해서 역대급 초박빙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막 공약을 남발하고 막 이런 코미디 쇼가 좀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거라는 것이 그냥 어떤 목적을 대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현실을 되게 풍자하고 있고 우리 한 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잘 녹여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건 영화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한때 제가 케빈 코스트너랑 좀 닮았다는 얘기를. 그래요? 근데 김선영 선생님 표정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케빈 코스트너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영화가 있고, 근데 스윙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 안 봐서 완전 코믹화된 네, 되게 캐릭터예요. 코믹한 캐릭터예요. 코믹하고 케빈 코스트너. 약간 사회적으로 좀 도태된 그 남성의 초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래도 성장이 있으니까 또 나름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기분이 좀 언짢으셨다면 제 얘기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길. 네. 다음 영화는 근데 이렇게 네. 그 정치라고 하면은 또 네. 많은 사람들이 난 너덜머리 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영화 소재로 정치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폭이 넓은데 선거로 한정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굉장히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어떤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이것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뭐 반전도 있고 역전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영화의 문법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박진감이 굉장히 넘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대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거 영화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 정치와 비교했을 때 이게 뭐 미국 영화긴 하지만 네. 좀 닮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셀마를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한 걸음의 진전을 위해서 그 싸워온 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투쟁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이것은 역시
뭐 쉽게 어떤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되기도 하고요. 스윙보트 같은 작품을 보면은 그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연기하는 부동층의 어떤 대사 같은 게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많아요. 투표 뭐 하면은 뭐 달라지나? 뭐 당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나? 이런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이긴 하죠. 투표 한 장으로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거에 대한 뭐 핑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미국의 얘기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도 1948년 재헌헌법 만들 때 남녀 구분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선진적인 또 제도를 일찍 도입했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개해 주신 영화들은 투표의 가치를 일깨워 준 영화였다면 이제 두 번째 추천해 주실 영화는 어떤가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에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선거의 이면, 냉혹한 현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치 스릴러에 가까운, 그래서 선거판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인데요. 킹메이커라는 제목의 두 작품이에요. 네. 제목은 같은데 한편은 이제 미국의 조지 클루니 배우로 더 유명하죠. 조지 클루니가 직접 연출한 그 2011년도 작품이 있고요. 또 한편은 2022년에 한국의 변성현 감독이 연출한 또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영화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킹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직접 주연을 맡은 그 모리스라는 후보와 상대 후보 이제 풀먼의 치열한 경쟁 과정을 그리는데 영화는 이 모리스 선거 캠프에 그 전략가로 있는 스티븐,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스티븐의 시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리스의 대의에 공감하면서 선거에 열정적으로 투신을 했다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수단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를 보면서 정치판의 어떤 냉소주의자가 되어가는 그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거판의 냉혹함,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대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2012년 개봉한 영화인데 그 말씀하신 라이언 고슬링이 이때도 각광을 받는 배우였었나요? 이때 조금 얼굴을 알렸고요.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로 맞아요. 거기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좀 다른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굉장히 좀 라라랜드 이런 데서 본 어떤 로맨틱한 그런 모습과 좀 정반대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랑 다른 얘기. 또 누구랑 닮았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고 2000년에 제가 조지 클루니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더라. 네, 맞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본인이 이제 정치판에 갖고 있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좀 엿보이는 작품이기도 해요. 조지 클루니가 이제 연기만 한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연출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감독 조지 클루니에 대한 평가를 주신다면은 그 조지 클루니가 뭐 배우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요. 뭐 악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맞는 그 연출을 한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정치나 언론이나 굉장히 좀 지적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사회 고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조지 클루니는 이렇게 발언을 과감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보적인 견해를 많이 내놓는 그런 배우죠.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본인의 성향은 살짝 이런 민주당에 가깝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마냥 이렇게 이상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떤 우리가 그 겉으로는 뭐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또
또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성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현실 정치인 참여 안 해요. 네. 너무 바빠서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개봉한 우리 영화 킹메이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이제 설경구 이성균 씨가 주연을 한 작품이고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970년대에 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네. 이제 승리하는 과정과 그의 선거 전략가였던 엄창록 씨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그런 작품이고요. 엄창록 씨는 이제 우리가 선거판의 여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에 어떤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라든지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네. 좀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많은 폐해를 낳은 그런 인물로도 또 평가를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에도 정말 영악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의 중요성을 좀 알려준 그런 인물로 좀 이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작품이에요. 약간 그 실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보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한 인간이 지금은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떠한 대의를 같이 꿈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길목에서 서로 신념이 어긋나서 갈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이제 좀 이 작품도 좀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동지도 없다는 네. 거를 아주 냉혹하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두 영화 네. 킹메이커였습니다. 5609님께서 네. 맞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 등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피와 땀과 희생의 노력이었죠. 라고 문자 주셨고요. 오현정님 저도 제가 누리는 모든 권리에 감사합니다. 그간 선배님들의 희생이죠 하셨어요. 네. 또 8026님께서는 저도 몸이 불편한 신랑과 함께 투표하고 왔더니 신랑이 더 좋아하네요. 투표 안 한 사람 빨리 투표합시다라고 또 투표를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볼까요? 좀 분위기가 이건 좀 다른 영화라면서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어떠한 정치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좀 가볍게 좀 가벼운 동화 같은 색채를 통해서 네. 좀 이상적인 판타지를 투영한 그런 작품이고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좀 흥행에도 성공한 정직한 후보라는 우리나라 영화예요. 라미란 씨가 주연을 맡았죠. 라미란 씨가 뭐 주연 맡았으면은 뭐 믿고 보는 영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거의 원톱 주연으로서 흥행까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네, 라미란 씨를 진짜 1급 배우로 또 등극시켜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흥행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그 2까지 나온 그런 작품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코미디 장르고요. 약간 판타지 설정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정직한 후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서 삼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인데 보통 삼선하면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이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됐구나. 그렇죠. 본인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저주에 걸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서 할머니가 원래 이 주인공이 초심은 굉장히 선한 인물인데 그 선한 본성을 다시 찾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진실만을 말하는 팩트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남은희 선생님이 할머니 역으로.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어떤 연기 케미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 되게 가벼운 내용 같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실 뭐 정치에서 바라는 거는 물론 거창한 대의도 있고 정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떤 진심의 정치, 정말 진실된 모습, 정말 진실되게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권리를 그들에게 이제 대변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이상형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코미디와 판타지의 설정까지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까? 찾아보면 네. 있겠지만은 우리가 300명의 네.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거를 거짓말이 무조건 뭐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네. 이거를 너무 뭐 자의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영화는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어떤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냥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코믹한 상황들도 좀 영화에서는 좀 웃음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속 시원하다? 좀 그렇죠. 이러한 설정들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어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막 어려운 정치가 아니라 정말 진심의 정치를 원하는구나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그 케빈 코스트너와 조지 클루니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게시판에서 저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김중일님께서 조지 닮았다 해줍시다 하면서 이렇게 쓰였는데 이거 흔쾌히 딱 쏙 마음에 들어서 해주신 말씀 같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 조지 닮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 닮았다고 남들이 얘기해줬다 그랬지. 근데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아니, 제 코가 메부리 코라서 아마 코 모양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있다. 풍기는 약간 중후한 이미지, 약간 진중한 이미지. 싶지 않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김선영 선생님께서 3편의 영화 선거와 관련된 3편은 아니군요. 4편의 영화 아니요. 하나, 둘, 셋, 넷, 킹메이커가 다섯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세 부류의 영화를 네.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좀 관통하는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킹 목사, 셀마의 킹 목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희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하고 이렇거든요. 또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킹메이커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 주인공 그 모리스라는 인물이 대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신념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런 신념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바로 옆에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치가 대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큰 정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알려주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도 정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말씀이 주옥 같아서. 저도 너무 바쁩니다.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 마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또 선거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뭐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 가족끼리도 정치 얘기하다가 요즘 민감하죠. 네. 저도 뭐 아버지랑 가끔 그럴 때가 있고 그러게요. 더 남같이 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도 왜 정치적인 또 이견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치 얘기를 뭐 친구랑 해도 싸울 수가 있고 뭐 남이랑 해도 뭐 싸울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남이랑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의견이 다르면 물론 화가 나거나 뭐 자기 생각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네, 근데 남이니까. 가족끼리 정치 얘기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치란 사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마치 가족은 이제 내 편인 것 같고 나랑 항상 그쵸. 같은 뭐 인격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너 정말 나랑 근데 우리가 사실 정치가 뭐 좌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한 가지 개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좋아하는 컨셉도 사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묻도 따지지도 않고 나랑 뭐 편이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가족끼리 서운한 감정.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다를 수 있지라는 약간 그런 주제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느낌이 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요?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질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가족 안에서도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은 뭐 70이 넘으셨고 저는 40대고 동생은 30이고 그리고 뭐 여동생은 결혼을 한 아이의 엄마고 저는 뭐 싱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에 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견을 내주기를 원하니까 모여서 하다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니? 너 좀 이상한 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되냐. 약간 가족 간의 인신공격처럼 약간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어떤 그 취약성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가족 간의 다툼을 하다가 이게 또 갑자기 내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또 뭐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질적 나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홍콩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성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른 가족일수록 실제 대화가 줄고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이 부분 때문에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역시 너는 나랑 의견이 달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존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가족 유대감을 좀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과 가족 관계가 비례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9100님께서 아이고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하셨고요. 7656님께서 국민은 판결하는 판사가 돼야지 한쪽으로 편견이 되면 형제 간에도 다툼이 됩니다 하고 문자를 맞아요. 주셨는데 네. 이러다가 정말 정치 얘기로 가족 간에 싸우다가 또 이렇게 의절하는 경우 의절할 수 있죠. 왜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또 뭐냐. 가족 간에 아까 이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치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전에 해묵은 감정이 그거를 시발점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거든요. 폭발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네. 너 봐봐, 너 그렇게 애가 고리타분할 줄 알았어. 너는 애가 거봐, 너는 그렇게 지 맘대로일 줄 알았어. 약간 이렇게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떤 부분도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화두로 잘못 이야기를 꺼냈다가 가족 간의 해묵은 감정이 떠올라서 사실 서로 공격을 하게 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란 것도 같은 진영 내에서도 다툼이 그럼요. 생기는데 예. 뭐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가족 간에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뭐 사실 저는 제 거 입장에서는 뭐 아이가 물론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이지만 또 아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바람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걸 얘기했다가는 어쩜 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조용히 해야겠다. 속으로 가족끼리도 이 의견이 다르면 그러다가 말이 잘못 나면 역시 뭐 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일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잘못된 과거의 감정을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얘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중립이다, 뭐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드나요? 글쎄요. 근데 그게
서로 조심을 하고 얘기를 아예 조금 안 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아 그렇구나 네 의견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과 아예 나는 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이 말을 할 때 태도도 중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뭐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너 얘기에 관심 없어. 그럼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라든지 뭐. 라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 미국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를 보니까요. 이 UC 얼바인 연구팀 조사였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성향이 달려서 완전 이별을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한 37% 되는데 대부분 친한 친구나 가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넌 나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물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얘기를 아예 뭐 다를 것 같으면 살짝 피해가는 것도 기술이죠. 그렇지만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얘기 아예 관심 없어라고 한다면 얘는 나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건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 얘기를 해보다 뭔가 민감한 이슈일 것 같으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속으로 나는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내지는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조금 그냥 대화 주제를 정말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격렬한 그 비난이나 뭐 너를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네. 김미숙님께서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은 정치 성향이 잘 맞는데 아들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들하고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셨거든요. 그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불화가 있는 주제를 꺼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 아들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이면 아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끝날 텐데 이 가족 간에 이 얘기하다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거봐 너 엄마 말 또 이렇게 안 듣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엄마는 역시 나를 이해 못하잖아. 네. 엄마 구세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상관없는 이슈가 된다니까요.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말도 안 되죠. 네. 원래 가족끼리도 비밀 투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3819님께서 오늘 투표하러 가기 전부터 지지 후보 문제로 부모님과 얼굴을 붉히셨대요. 퇴근하고 저녁 식사 자리는 또 이제 마주 앉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 벌써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참 숨이 막히실 수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것도 정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뭐 너는 왜 집을 방 청소를 안 하니 이런 걸로 싸웠다고 하면 그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만 방 청소를 안 한 게 인생에 아주 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빴다가도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엄마 아까 제가 그거 좀 뭐 그때 바빠서 기분이 나빴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치울게요. 내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엄마랑 싸우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피곤해서 그랬어요.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정치 얘기도 그것처럼 뭔가 갈등이 있었으면 다시 얘기해서 아 정치 얘기는 우리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은데 엄마를 공격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내용보다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 뭐 너무 생각이 다르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아 빨리 맛있게 밥 먹어요. 이렇게 살짝 회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819님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양측이 부모님과 따님 사이에 이게 좀 이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정말 중요하죠. 여유는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항상 중요한 거는 주제가 사실 우리가 정치를 결정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이슈로 싸우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정치인이 아니. 네,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그거 우리끼리 싸워서 뭐예요, 사실. 근데 감정 그러네요. 싸움이죠. 네. 932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에 정치 관련 유튜브 링크나 뉴스를 계속 보내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계십니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조하기도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저도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특히 단체 생활할 때 보면. 근데 여기서 또 꼭 가끔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성향이 다르다고.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이제 SNS나 뭐 가족 단체도 단체죠. 단체 카톡방도 그 보이지 않는 모임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그냥 누구는 자기 얘기하고 떠들고 뭐 나는 요리하고 있는데 쟤는 쟤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동조를 해주는 거고 또 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쟤는 그냥 저런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카톡방도 저도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현대 모임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시쳇말로 지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하고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은 있고 뭐 동의하면 동의하고 굳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으면 뭐 사실 동의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네. 좀 둔감해지자. 둔감해지자. 네. 네. 선거는 오늘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관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세워둬야 할 대화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동생이랑 한번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얘랑은 이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 뒤로는 사실 아예 안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사이가 소원해진 부분이 있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끼리 그 이슈를 얘기해서 네. 서로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의도가 없었고 내가 아까 그 대화에서 의견이 너와 달랐던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너는 좋다라고 조금 그렇게 유도리 있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나는 너랑 정치색 달라. 근데 나는 너는 좋아.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줘야겠죠. 유도리가 아니고 순발력 있게. 네. 죄송합니다. 순발력 또 대체해서 있게. 순화해서 순발력 있게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네. 저부터 좀 반성하고 네.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랑은 정치 성향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자, 오늘 투표 잘 하시고 또 가족 간에 불화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철학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이라는 선생님과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